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극적극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극적극적, 긁다가 잠을 설치기도 하고 긁은 자리에는 왠지 흉이 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좋죠? 이놈의 아토피요. 아토피 하면 아이들의 병으로 알고 계시죠? 성인 아토피도 있고요, 노인 아토피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 치료법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입니다. 네, 선생님께 아토피 피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아토피 피부염. 이 아토피란 말이 뭐 이상하다 이런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어떤 병입니까? 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하는 가려움을 동반한 만성 재발성 습진 질환입니다. 영유아기에서 시작해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습진성 피부염이다. 네. 예. 이제 습진이라고 하면 이제 임상적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각질을 동반하는 네. 이제 피부에 생기는 염증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네. 아토피 피부염은 이런 습진이 어릴 때부터 발생해서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피부가 조금 건조하거나 가렵다고 해서 네. 아토피 피부염인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증상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유전이 되나요, 선생님? 100% 유전은 아니지만 네.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하고 예. 이제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예. 알레르기 그리고 면역학적인 요인, 그리고 피부 장벽의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인 걸 먼저 보시면 네. 이제 환자의 집안 내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 천식과 같은 그런 알레르기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 한 60% 정도에서 있고 부모 중에 한 명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자녀의 56%에서 그리고 2명 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75%에서 예.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전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네. 거기다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네. 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아토피의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장벽에 이상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또 하나는 면역학적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면역학적인 이상을 보시게 되면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면역 불균형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면역 불균형이라는 걸 타고난다는 말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타고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면역 불균형,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했을 때 그 걔네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작동하는 기전인데 우리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과잉돼서 발현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염증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렇게 분비된 염증 물질들이 이제 피부로 가서 피부를 공격을 하면서 장벽이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오면 외부에서 뭐가 오면 요거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인데 뭐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면역이 너무 발끈하고 놀래가지고 네. 이게 뭐 오지도 않았는데 막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 물질을 만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생긴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피부 장벽에 일단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부 장벽이 뭐죠? 네, 그게 피부의 장벽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피부가 보통 보면 거칠고 건조한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거칠고 건조한 상태가 피부의 장벽이 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진 장벽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 물질이 피부로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이런 자극들이 면역을 오히려 더 자극을 해서 여러 염증 물질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면역의 이상이 먼저인지 장벽의 이상이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장벽의 이상으로 인해서 면역을 더 자극을 하게 되고 면역의 이상으로 인해서 장벽을 더 망가지고 계속적인 악순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피부가 점점 더 나빠진다. 그럼 이제 면역 얘기 나오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환자분들은 그 생각하실 거예요. 면역 그럼 홍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면역이 아닌 거죠.
이제 아토피 환자에서는 몸에 열이 오를 때 조금 가려움을 더 느낄 수 있는데 홍삼의 경우에는 이제 몸에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에서는 홍삼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면역은 그 면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약 설명드릴 때도 면역 조절제라는 걸 씁니다. 그게 그 이유입니다.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면역 조절제를 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뭐 그림도 좀 한번씩 보여드리고 할 텐데 보면 이렇게 벽돌 쌓아 올린 거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던데 이게 촘촘하게 쌓여진 게 아니라 듬성듬성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이렇게 막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고 되게 약한가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보습이 중요하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벽돌을 쌓고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로 채웠을 때 안정된 장벽이 되는데 이제 아토피 환자에서는 그 시멘트 채워지는 게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돌은 쌓여 있지만 안정적으로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습을 통해서 그 시멘트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벽돌을 다시 쌓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이사이를 이제 보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선생님 환자를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유병률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10에서 20% 정도의 유병률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에 하나, 둘 정도는 이미 아토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성인들도 있는 거죠? 노인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전에는 이제 아토피가 어린이에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어린이에서 생긴 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돼서 성인기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동기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노인이 되어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감합니다. 제가 노인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전엔 난 아토피 같은 거 없었어 했는데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아토피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돼서도 이제 생기는 경우가 점점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토피는 또 이 연령별로 따라서 이렇게 조금 나이를 먹을수록 양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토피 피부염의 연령에 따라서 크게 유아기 아토피, 소아기 아토피, 그리고 사춘기 및 성인 아토피로 분류하고 그 임상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먼저 유아기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생후 2개월에서 2살 사이에 발생을 하는데 태열한다 할 때 그 아토피. 보통 임상 양상이 이제 태열이라고 부르는 양상으로 볼 빨갛게 되는 그거예요. 생각하시면 되고 양볼이 붉어지면서 심한 경우에 진물도 나고 아이들이 가렵기 때문에 손이 자꾸 얼굴로 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안고 있을 때 얼굴을 자꾸 비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몸통에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주로 몸 바깥쪽, 팔 바깥쪽, 그리고 다리 측면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몸통 전체가 약간 거친 느낌, 건조한 느낌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면역학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감기를 걸리거나 아니면 예방주사를 맞을 경우에 그리고 유치가 날 경우에 그때 확 돋아나는 거. 나빠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닌데 면역이 확 돋아가지고 그때 심해진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으면 이제 2살에서 10살 사이에 유아기 때 아토피 피부염과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아기 때 안 좋았던 얼굴 병변이 갑자기 확 좋아지면서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제 몸 쪽으로 해서 병변이 나타나는데 아까 유아기 때는 외측면으로 병변이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소아기 아토피는 이렇게 접히는 부분 안쪽으로 그리고 다리 뒤에 접히는 부분 목이나 손목, 발목 같이 접히는 부분에 병변 침범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어릴 때 얼굴에 이제 진물이 많이 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긴 하는데 건조 증상이 심해지고 그리고 많이 긁다 보니까 긁는 거에 의해서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는 이제 코끼리 피부처럼 변하는 태선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바뀌는 느낌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나 뭐 노인에서도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때는 또 양상이 다릅니까? 네, 성인이 이제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기에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성인기에 생겼을 때에 이제 병변이 분포하는 것은 소아기 아토피와 같은
곳, 이제 접히는 부위. 곳에 예, 예. 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성인에서 이제 긁는 힘이 아이들보다 더 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긁어와서일 수도 있는데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 보였던 얼굴 침범이 성인이 되어서 얼굴 침범이 조금 다시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얼굴이 벌겋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을 딱 보시면 아토피네 아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가지고 좀 세세하게 따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어떤 검사실 검사로 딱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아토피 피부를 진단하는 거는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 진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이제 주 소견 2가지와 4가지 이상의 부소견이 확인될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 소견에 해당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발생 연령에 따른 특징적인 병변의 분포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가려움증이 있는지 그리고 아토피 질환의 과거령이나 가족력이 있는지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해야 하고요. 부소견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포함이 되는데 피부 건조증, 백색 잔비늘증, 그리고 눈이나 귀나 입 주위, 그리고 손발, 그리고 유두, 두피 에 습진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땀이 날 때 가려움증이 동반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피부 감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부진단 기준에 이제 포함이 되고 이런 임상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이제 피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알레르기 수치라고 하는 IgE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 알레르기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많은 부소견들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포함이 된다 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놀라운 거는 그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들, IgE나 또 알레르기 반응 검사 이게 지금 부소견에 들어가 있어요.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알레르기가 없어도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보통 환자분들이 아토피가 있다고 하면 알레르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약 80%에서만 이런 알러지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토피를 분류하는 기준에 외인성 아토피냐 내인성 아토피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알레르기 수치가 올라가 있고 외부의 어떤 물질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는 아토피를 외인성 아토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내인성 아토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인성 아토피가 됐든 내인성 아토피가 됐든 눈으로 보이는 임상 양상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인성 아토피는 결국 알레르기 수치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토피라고 하면 피부염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아토피라는 질환 안에 피부염 말고도 천식이랑 비염 등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알레르기 수치가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다른 아토피성 질환들이 동반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알레르기가 없는데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알레르기 검사 자체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닌데 말씀드렸지만 80% 환자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수치가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증상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만 봐서 이 사람이 알레르기의 수치가 올라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수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냐를 알아야 이제 아토피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치면 꽃가루고 날리는 봄 계절에는 밖에 나가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고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 집 청소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 그래야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시는 거다. 알레르기가 있어야 꼭 아토피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씀 지금 쭉 들으시면서 그 생각 나실 거예요. 나도 평소에 가려움 좀 심한 사람인데 이거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던데
혹시 나도 아토피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단순 피부 건조증은 겨울에 이제 날씨가 건조해질 때 노년층이나 아니면 평소에 과도하게 씻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정도는 아토피 피부염에 비해서 미미하고 네. 염증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부위가 이제 주로 정강이나 팔 같이 이제 노출되는 부위에 잘 생기고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단순한 건조증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이게 건조한 피부가 있는 사람에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건조한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씻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처럼 보이는 피부 염증이 동반될 수는 있어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일단 아토피에 비해서 피부 건조증은 좀 약하다. 네. 치료도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은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토피 피부염이 초기 치료가 중요한 거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려움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치료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보죠.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관리와 조절이 중요한 만성 질환인데 이제 치료는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의 상태가 별로 안 심하든지 간에 심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피부가 건조한 상태를 잘 조절해주고 하는 그런 피부 보습제를 바른다든지 하는 거, 그리고 악화 요인을 피해주는 거는 모든 단계의 환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병행돼야 되는 약물 치료는 환자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아토피 하면 이제 가려운 게 주가 되는데 가려움의 증상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려움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항우울제나 진정제 등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약을 나한테 왜 써요? 할 수 있는데 너무 가려우면 항우울제나 그런 약들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염증이 특징인 질환이다 보니까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들을 하는데 만약에 그 염증이 국소적으로 있거나 심하지 않다고 하면 이제 바르는 약,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혹은 국소 면역 조절제라는 연고들이 요즘에 나와서 이제 바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국소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바르는 약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염증이 심하다고 하면 그래서 바르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전신 스테로이드제나 전신 면역 억제제, 먹는 약을 복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소하면 이제 바르는 거고 전신하면 먹는 거 혹은 주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감염 상황에 맞춰서 항생제나 아니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선 치료라고 해서 UVB 빛을 쬐주는 치료가 있는데 이제 몸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서 빛을 쬐주는 치료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 그러니까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도 이제 스테로이드만 나오면 약간 이렇게 움찔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도?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아토피 치료나 일반적인 우리 피부과 다른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약들이 장기간 오래 발랐을 때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이 늘어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안 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에는 강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 2단계를 이제 강한 등급, 그다음에 3, 4단계를 중간 등급, 5, 6, 7단계를 이제 약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피부가 두껍거나 이제 증상이 심하다 할 경우에는 뭐 강한 팔꿈치 이런 데 쓰는 걸 좀 네, 센 거 쓰고 센 거를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얼굴이나 이제 목같이 피부가 얇은 부분은 예. 약한 스테로이드를 선택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이도 좀 있는데 예. 아이들에서는 그러니까 어릴수록 예. 되도록이면 약한 스테로이드를 써주는 게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강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되는 기간인데요. 예. 일단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거는 보통 1주에서 2주까지로 권고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이상의 약을 발라야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길게 쓸 때는 항상 스테로이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인지를 하고 예. 계시게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용 기간이 길어진다면 조금 약한 강도의 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 말고도 국소 면역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 국소 면역 억제제라는 약은 네. 장기간 사용해도 예.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예. 조금 도포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보다는 그 국소 면역 억제제로 넘어가서 이제 도포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이제 조금 급한 기간 동안에 가려움이 많이 심하거나 염증이 좀 심할 때 단기간 쓰는 약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국소 면역 조절제를 같이 쓰시는데 면역을 조절하는 약을 저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바른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괜찮은 약이에요? 네, 국소 면역 조절제가 오히려 국소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는 이제 장기간 발랐을 때 그런 부작용들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약은 뭐 몇 년씩 이렇게 바르고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이렇게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국소적으로 면역 조절제를 썼는데 잘 안 되면 이제 전신적으로 쓰신다고 네. 하셨어요. 먹는 스테로이드를 드실 수도 있고 먹는 면역 조절제를 보니까 선생님 이름 제가 아는 약들이에요. 여기 항암제로도 쓰고 류마티스에도 쓰는 약들이거든요. 네, 그런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신장 그 이식을 하시는 환자분에서 맞아요.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무섭게 항암제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 이제 그런 항암제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용량을 쓰는 거고요. 네. 이제 아토피의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저용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큰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어쨌든 이런 약물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피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예. 사실 근데 이런 약물을 쓰더라도 그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 중증 환자들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중증 환자들에 이제 맞는 신약들이 요즘에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신약이 나왔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신약들은 이제 면역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제제 예. 아니면 소분자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거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여러 면역 물질 중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면역 물질을 타겟팅해서 예. 걔가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예. 이제 소분자 물질이라는 거는 그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면역 물질을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를 억제해서 네. 그 물질이 덜 만들어지게 해서 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런 약간 악성인 분들은 이런 약들 쓰면 확 좋아지나요? 이제 일반적인 면역 억제제들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분명히 좋은 거는 맞는데 예.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싼 게 문제가 건강보험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도 하고 예. 이런 중증 환자들에 있어서 이제 산정 특례라고 해서 예. 본인 부담을 10%만 해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건강보험에 그리고 산정 특례에 맞는 기준을 맞추는 것까지가 조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이제 선생님께서 알아서 이제 맞춰주시고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께 전문가 선생님들에 맡겨놓고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어느 등급의 그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씻는 거 잘못 씻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샤워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목욕탕을 가보시면 네. 대부분이 때를 밀고 있지 않나요? 떼수건 다 하나씩 기본 장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때를 미는 게 굉장히 피부에는 안 좋습니다. 이게 예.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예. 피부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네. 때를 미는 거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일단 때 미는 습관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떼수건은 쓰지 마세요. 네. 아토피가 있건 없건 요거 1번. 그다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조절이 안 되는 이제 젊은 남자 환자들이나 이제 젊은 여자 환자들,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샤워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10분, 15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보통 아이들이 이게 물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걸로 이제 샤워 시간에 이용하는데 아이돌 음악 틀어놓고 목욕탕에서 그러면서 20분, 30분 이제 물을 맞고 있는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그런 습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토피가 있을수록 샤워는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대부분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거든요. 이제 뜨거운 물을 하면 뜨거운 감각 때문에 이제 가려운 게 없어지고 오히려 시원하다고 느끼시니까 뜨거운 물을 쓰시는데 그 뜨거운 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떼수건 쓰지 말고 미지근한 물 쓰는 게 좋고 비누는 어때요? 비누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비누 사용을 권하지는 않는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누를 사용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타올에 묻혀서 하지 말고 손으로만 하시고 고형 비누보다는 약산성의 이제 액체 비누, 클렌저를 사용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건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고체 비누보다는 액체 비누가 나을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액체 비누 중에서도 제가 약산성이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데 약산성.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화장품 많이 파는 데 가면 보습제든지 클렌저든지 샴푸든지 약산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약산성이 이제 피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원래 정상적인 피부의 상태가 약산성의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약산성이 하는 역할이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고 어떤 세균이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형 비누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고형 비누를 굳히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물질들이 굉장히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제 산성의 반대쪽으로. 그래서 고형 비누를 쓰게 되면 이 피부의 정상적인 산성막이 깨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아토피 환자들은 염증 때문에 이미 산성막이 깨져서 약염기성을 띠고 있거든요. 피부가. 거기를 고형 비누로 이용해서 더 염기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막이 깨진 것 때문에 더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형 비누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되도록이면 이제 물비누 중에서도 약산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비누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장벽이 이미 약해져 있으니 떼수건 쓰지 말고 물도 미지근한 물이 좋고 비누도 약산성의 비누를 쓰시는 게 좋겠다. 이제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씻었습니다, 선생님. 시킨 대로 짧은 시간 떼수건 안 쓰고 비누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자, 나왔어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요때 보습제 써야 되잖아요. 요것도 노하우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일단 보습제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물을 닦을 때 보면은 막 문질러서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까 이제 떼수건하고 같은 개념인데 문지르는 것 자체가 이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닦으실 때도 되도록이면 톡톡 이제 두드리듯이 닦으시고 약간의 몸에 물기가 남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이제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보습제 선생님 제가 가봤더니 종류가 너무 많아요. 비싼 거 살까요? 어때요? 보습제는 꼭 비싼 거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싼 거를 사든 가격이 조금 있는 거를 사든지 간에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습제 바르는 횟수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을 발라주셔야 되고요. 안 씻어도 좋으니까 내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꼭 보습제를 덧발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항상 환자분이 많이 건조해서 오시면 가방을 확인을 해요. 보습제 꺼내보세요. 근데 없으면, 없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것도 갖고 다니면서 늘 써야 되겠다. 아토피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님들은 애들한테 이제 너는 앞으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밀가루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애들 한참 크는 애들인데 이거 그렇지 않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제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아토피가 악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토피라고 해서 모두가 알러지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뭔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피부가 조금 나빠지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면 그에 대한 음식 일지를 조금 쓰셔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 하면 이제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겠네. 아니면 뭐 피 검사를 통해서 진짜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피하시는 게 좋지 무조건적으로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오히려 성장이나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집 관리하거나 평소 뭐 이렇게 옷 관리 같은 것도 이렇게 이 피부 장벽이 좀 약한 분들이니까 관리를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아토피 환자들에서는 관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 옷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옷들은 조금 통기성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이 나면 그거를 흡수를 잘하고 부들부들한 거를 입으시는 게 좋겠고 새로 구입한 제품은 이제 어떤 염료나 화학 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세탁을 하고 나서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안 청소도 뭐 자주 하셔야 된다고. 네. 집안 청소는 특히나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나 아니면은 개나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불에나 침대, 매트리스 이런 쪽으로 해서 진먼지 진드기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불은 자주 세탁을 해주시고 햇빛이 좋은 날에는 꼭 바짝바짝 말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페트, 인형, 그리고 커튼 같이 먼지가 잘 쌓일 수 있는 아이들은 집안에 아토피 환자가 있다 하면 실내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개, 고양이 털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안 키우는 게 좋은데 실제로 이제 이미 먼저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셔서 증상을 조절하시면서 이제 키우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토피가 무섭지가 않고 앞으로도 조절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토피를 앓고 계시는 분이 계셔도 제가 좀 괜찮은 잔소리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배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오셔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렵지만 않으면 뭐든 다 하겠다고 하셨죠? 뭘 해야 할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가려우시면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